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오늘은 도시전설을 읽을 건 아니고요. 국내에 실제로 있었던 살인사건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원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뤄볼 생각이 없었는데 도시전설을 찾아보다가 이 사건을 좀 알게 됐어요. 근데 저도 물론 그 당시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는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서 저랑 똑같이 한번 좀 알아볼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입니다. 2019년 8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표류 중이었던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지게 된 토막 살인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죠. 2019년 8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표류 중이었던 시신을 한강 순찰대가 발견해서 인양하게 됐습니다. 발견된 부위는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시신의 신원 확인에 주력하는 한편 훼손된 나머지 시신이 있는지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시신의 크기와 형태 등으로 미뤄봤을 때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었고 몸통만 발견됐기 때문에 DNA 외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4일이 흘러서 8월 16일이 됐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 한강 행주대교 남단 약 500m 지점 물가에서 오른쪽 팔 부위가 경찰에 의해서 발견되게 됐습니다. 이날 추가로 발견된 사체는 팔꿈치 아래부터 손까지의 부위로 사체 상태를 고려할 때 지문 확보가 가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019년 8월 17일 오전 10시 45분쯤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이 당일날 사건의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이라면서 자수를 하게 됐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어느 날에 몸통만 둥둥 떠 있는 것이 경찰에 의해서 발견돼서 나머지 사체 부분들도 찾아가지고 신원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머리가 발견된 그 당일날에 이 사건을 본인이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미제 사건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흥미로웠던 거는 이 사람의 발언 같은 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게 뭐 재밌다는 뜻이 아니고요. 다른 사건이랑 좀 달랐던 것 같다. 근데 어떤 말을 했냐 하면은 뭐 이런 말들입니다.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르셨는데 자수하셨는데 왜 자수하셨습니까?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 죄송합니다.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에요. 얼굴이 공개되셨는데 지금 반성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중부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그 당일날 잡아 죽였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일이지만 죄송합니다. 당사자한테는 상대방을 죽일 만큼의 큰 원한인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게 본인 자, 방금 보신 그게 이제 저 발언에 대한 내용과 태도 때문에 약간 이렇게 대두가 많이 됐어요. 특히나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다. 내가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되돌려 갚은 것이고 그래서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뉴스에서 되게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범행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사건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죠? 근데 그 당시에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읽을 거는 그냥 이 장대호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옥중 회고록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의 말일 뿐이에요. 앞뒤 상황 이런 거를 다 몰라. 자수한 사람이 한 말이니까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믿을 수 없는 말인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본인이 쓴 회고록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식으로 노트에다가 자기 일기 같은 걸 쓴 거예요. 그걸 이제 외부에 반출해서 어떤 사람이 스캔을 떠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먼저 이 회고록을 살펴보기 전에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언행들이나 그 묘사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되게 잔인하고 욕설 같은 게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딱히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을 지금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자면 저는 이 범죄에 대해서 살인사건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회고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2005년부터 숙박업에 종사했다. 그러다가 2017년 8월 서울 구로구 대림동 짜장 모텔에 입사해서 지배인으로 종사하게 됐다. 10년 이상의 숙박업 경력으로 인해서 모텔의 전반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짜장 모텔 업주는 나를 신뢰해서 모텔 내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일이 적었으며 그는 오전에 잠깐 모텔에 들러서 수급만 해가는 정도였다. 2019년 8월 8일 오전 6시경 나는 여느 때처럼 혼자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한 남성이 들어왔고 나는 어서오세요 하고 인사하며 맞이했다. 그러자 야 얼마야? 하면서 대뜸 내게 반말을 했고 이에 내가 뭐라고? 라면서 받아치자 그놈은 얼마예요? 하면서 존댓말로 태도를 바꾸었다. 기껏해야 내 또래 이하로 보이는 녀석이 처음 본 내게 건넨 첫마디가 야 얼마야 반말이었다. 후에 알았지만 이놈은 나보다 6살 어린 1986년생이었고 중국인이었으나 한국으로 귀화해서 보도방 관련 일을 하는 포주였다. 아무튼 나는 다시 태도를 바꾼 녀석에게 4만 원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놈은 또다시 반말로 3만 원에 하지 라고 내게 말했고 4만 원입니다. 3만 원에 하라고. 4만 원입니다. 3만 원. 4만 원입니다. 3만 원. 이와 같은 말이 오고 갔으며 나는 시종일관 반말로 요금 할인을 강요하는 놈의 태도가 불량스럽게 여겨져서 손님으로 받지 않고 그냥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저기 지금 우리가 방이 없는데 다른 데로 가시겠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는 현관 쪽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손짓으로 밖을 가리키며 바로 옆에 다른 모텔 많거든요? 이쪽으로 나와보세요. 하면서 놈에게 안내했다. 그러자 놈이 나를 노려보다가 내 말 따라서 밖으로 나오는가 싶더니 나와 몸이 근접한 찰나 갑자기 내 배를 주먹으로 가격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몹시 당황하고 흥분해서 이 사람 왜 이래? 이러면서 그를 밀쳐냈다.
그러자 놈이 주먹을 들어 보이며 내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진짜로 때리진 않았고 잠시 그 상태로 나를 노려봤다. 나 혼자 모텔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카운터까지 다시 따라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이놈과 장시간 소란을 피울 수 없다고 판단한 나는 결국 놈에게 굴복하고 방을 내어주고 말았다. 301호 키를 건네주면서 301호 짧게 말했다. 그러자 놈이 네가 안내해줘야지 이렇게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이 새끼 죽여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가서 301호 문을 열어주고 놈을 안방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나는 놈에게 잠깐만 4만원 내놔 라고 말했다. 그러자 놈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이러면서 문을 닫았고 나는 더 이상 맞서기가 싫어서 1층 카운터로 내려왔다. 카운터에 앉아 생각해보니 놈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내가 너무 싫었고 그놈이 내게 한 행동들을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에 즉시 카운터 옆 공구함 아래에 있던 여러 망치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쇠망치를 선택해서 들고 당장 301호로 달려가서 놈을 박살내고 싶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배가 아팠고 두통까지 발생하는 바람에 나는 잠시 카운터 뒤편에 있던 나의 숙소로 가서 누워 쉬었다. 잠시 후 몸이 괜찮아지자 나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 앉았는데 301호 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가 딸칵하고 들렸다. 아침에 고요한 정적이 3층에서 문 잠그는 소리까지 1층 카운터로 전달해 주었던 것이다. 새끼, 겁은 많아서 문 잠그고 자려나 보네. 나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놈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그 와중에도 나는 갈등했다. 그냥 다음 근무자한테 이 상황 인수인계하고 저놈 나갈 때 붙잡고 숙박비 4만원 받으라고 할까? 하지만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다른 직원에게 저 301호에서 처자고 있는 양아치를 상대하게끔 하기에는 내 스스로가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다시 그놈이 내게 저지른 폭력을 곱씹으며 떠올리자 엄청난 분노감이 밀려왔고 나는 비상키와 망치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갔다. 301호 문을 조심스럽게 열면서 잠들었으면 죽이고 혹시 안 자고 있으면 그냥 내려오기로 마음먹고는 방 안을 살폈다. 방 안을 보니 놈은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자고 있었다. 나는 방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가서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내일이 어딨어 이 새끼야. 너는 이제 내일이 없어. 죽어 이 새끼야. 속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쇠망치로 놈의 뒤통수를 1회 힘껏 내려쳤다. 그 순간 놈의 오른쪽 뒤통수에 피멍울이 맺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놈은 무반응이었다. 이에 더욱 흥분해서 두 손으로 쇠망치를 부여잡고 도끼질을 하듯 힘껏 서너 차례 놈의 뒤통수를 후려 갈겼다. 한 대 한 대 내려칠 때마다 장단 맞추듯 놈도 신음소리를 우 하고 내었으며 피는 분수처럼 솟아올라 천장과 벽면 사방에 튀었다. 놈의 뒤통수 뼈는 과자처럼 으스러져서 마치 뇌가 보이는 것만 같았고 뇌수 또한 끈적하게 흘러내렸다. 나는 피가 너무 많이 튀자 그 피 튀김에 놀라서 그만 공격을 멈추고 멍하게 잠시 서 있었다. 공격을 멈춘 후에도 그놈은 신음소리를 길게 내면서 숨이 붙어 있었다. 이에
혹시 놈이 정신을 차려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까 해서 놈의 휴대폰은 망치로 깨부수고 객실 키폰과 함께 들고 1층 카운터로 황급히 내려왔다. 카운터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수시로 1층 카운터로 내려와서 주변을 살필 수밖에 없었다. 놈의 휴대폰은 도림천 아무 곳에나 던져버리기로 계획하고 내 전기자전거 뒤편 짐가방에 넣어두고는 301호 키폰은 내 숙소에 보관했다. 이후 맞교대 근무자였던 남땡땡 군과 근무 교대를 하고 301호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그냥 곧바로 301호로 올라갔는지 지금은 자세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다. 사건 당일은 2019년 8월 8일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였고 이 글은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오후에 작성 중이다. 아무튼 나는 다시 301호에 진입해서 놈의 소지품을 살폈다. 지갑을 보니 놈의 신분증과 각종 중국어로 쓰여진 명함들이 보였고 중국 지폐 석장과 한국 화폐 16만 원도 발견됐다. 나는 지갑에서 돈을 발견한 순간 다시금 화가 났다. 네가 돈을 냈으면 내가 너 안 죽일 수 있었잖아. 돈이 있었으면서 왜... 이렇게 원망하듯 침대에 엎어져 있는 놈을 향해서 말했다. 그러나 후회해도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가 없었다. 놈의 가방 안에는 수첩이 있었는데 펴보니 창녀들의 순번과 수금 현황이 적힌 장부 같았다. 아가씨 장사하는 놈이었군. 나는 이렇게 판단했고 놈의 신발, 옷까지 가방 등은 헌옷 수거함에 갖다 버렸다. 그리고 나는 이 양아치를 조선족으로 짐작하고 있었는데 신분증을 보니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고 있었다. 왜 민증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거지? 한국 사람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위조된 신분증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나는 한동안 이놈의 신분증을 유심히 바라봤다. 이 때문에 이놈의 인적사항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었다. 2땡땡 860926 1땡땡땡땡땡땡. 나는 놈의 신분증, 수첩, 명함 등을 찢어서 버리고 담배는 따로 챙겨놨다. 교대 근무자였던 남땡땡 군이 흡연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줄 생각이었다. 후에 그 중국 담배는 증거물로 압수가 되었다. 참고로 나는 24시간을 일하고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근무로 이곳 짜장 모텔에서 근 3년간 먹고 자고 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2019년 8월 8일 오전 11시부터는 내가 쉬는 날이 되고 교대 근무자였던 남땡땡 군의 근무가 시작된다. 근무 교대 후에 나는 남땡땡에게 잠깐만 나갔다 올게 라고 말한 뒤 나의 전기 자전거를 타고 대림역 근처로 가서 놈의 휴대폰을 도림천에 던져버리고 돌아왔다. 그런 후 옥상에 운동하러 간다는 핑계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가서 계단을 이용해 301호로 몰래 들어갔다. 침대에 엎어져 있는 놈을 욕실 바닥으로 옮기기 위해서였다. 방을 계속 피로 오염시킬 수는 없었다. 그런데 놈의 사체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내가 횡패를 부리다가 쇠망치로 머리통을 쳐맞고 뒤진 이놈은 키 175cm 전후에 몸무게는 90kg 정도 되는 체격이었던 것 같다. 참고로 나 장대호는 키 162cm에 80kg이다. 나는 놈의 양팔을 붙잡고 끌다시피 힘을 쓴 끝에 겨우 놈을 욕실 바닥으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짜장 모텔은 각 층마다 녹화되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3층에서 뭘 하든지 다른 사람들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런 허술하고 낡은 여관 환경이 나의 범행을 더욱 용이하게 했다.
나는 또한 나의 돈과 죽은 양아치놈의 돈을 더해서 301호의 숙박비를 선결제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해서 교대 근무자인 남땡땡 군으로 하여금 301호를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들었다. 8월 8일 저녁에는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서 잠을 잤다. 신림역 근처 어느 모텔에서 방을 잡고 잤던 것으로 기억되며 그 와중에도 점집을 2번 들러서 점을 보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 나의 근무를 서기 위해서 짜장 모텔로 다시 돌아왔다. 2019년 8월 9일 오전 11시 남땡땡군을 퇴근시키고 24시간 동안의 내 근무가 시작되었다. 이제는 내 근무날이기 때문에 나는 남땡땡군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301호에 드나들 수 있었다. 평일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나는 틈날 때마다 301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내가 죽인 거지만 사체를 마주보는 일은 무섭고 서늘한 것이었다. 301호의 에어컨을 계속 켜두었기 때문에 드나들 때마다 오싹한 기운이 감돌았다. 차를 빌려서 놈을 싣고 어디 야산에 안매장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놈이 너무 무거워서 나 혼자 사체를 유기하기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어찌할 바를 고민해서 잠시 자수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확신에 사체만 잘 처리하면 완전 범죄를 완성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체를 토막내서 유기하기로 결심했다. 1층 카운터로 내려와서 근무를 하면서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할지 구상했다. 1년 전에 짜장 모텔 지하실 잡동사니들을 정리하면서 어떤 상자에 과도와 식칼, 여러 조리도구들이 들어있던 것을 기억하며 지하실로 내려가 톱과 칼 한 자루 그리고 부엌칼 한 자루를 챙겨서 301호에 갖다 놨다. 그 와중에 걸레 등도 함께 챙겨가서 방바닥에 혈흔을 닦아내며 방 안을 정리하기도 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방 벽지에 튄 혈흔을 은폐하기 위한 스티커를 주문했고 방독면, 방향제, 큰 배낭도 주문했다. 2019년 8월 10일 오전 11시 다시 남땡땡군과 근무 교대를 하고 나는 신림동에 있는 나의 원룸으로 가서 기타 가방과 절단기를 챙겨서 짜장 모텔로 돌아왔다. 그런 다음 남땡땡군에게 옥상 가서 운동하고 올게 라고 말한 뒤 6층으로 올라가서 계단을 통해 다시 301호로 들어갔다. 그리고 부엌칼로 놈의 오른편 목을 썰어보려 시도했다. 그러나 사람 가죽은 생각보다 두꺼웠고 두려운 마음도 들어서 그만 포기하고 1층 숙소로 돌아와서 잠을 잤다. 저녁 무렵 일어나서 카운터로 나가보니 온라인으로 주문했던 가방, 방독면, 방향제, 스티커 등이 도착해 있었다. 8월 10일 토요일은 주말이라서 평소보다 조금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남땡땡군은 나를 그닥 신경 쓰지 않고 제 할 일을 했던 것 같다. 8월 10일 저녁 10시경 기타 가방 안에 작은 가방과 방독면, 방향제, 절단기, 고무장갑 등을 넣고 맨 후 남땡땡군의 눈치를 살펴서 옥상에 운동하러 가는 척 6층으로 올라가서 또다시 계단을 이용해 301호로 들어갔다. 그렇게 301호에서 다시 남의 사체를 마주쳤고 사체 훼손 시 역한 냄새가 날까 해서 방독면을 착용한 뒤 욕실 안 여기저기에 방향제도 배치해놨다. 나는 놈이 내게 저지른 잘못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켰다. 그 분노감을 이용해서 목숨을 건 각오로 놈의 오른쪽 다리부터 절단 작업을 시작했다. 먼저 번에 부엌칼이 잘 들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톱처럼 날에 이가 서 있는 톱칼을 이용해서 사체를 썰기 시작했다. 사체를 마주보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지만 한 번 훼손하고 나니 그냥 고깃덩어리로 보일 뿐이었다. 대담해진 나는 같은 방법으로 놈의 왼쪽 다리, 오른팔, 왼팔, 마지막으로 놈의 목을 잘라서 순차적으로 욕조 안에 넣었다. 이로써 놈의 사지와 머리를 잘라 몸통만 덩그러니 남게 됐고 토막난 사체들을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담아 묶어가지고는 방 안 침대에 올려놨다. 사체에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게 해서 사체 부패를 지연시킬 목적이었다. 토막 시신 중 부피가 작고 가벼운 머리통을 작은 가방에 넣고 1층으로 내려왔다. 이에 남땡땡 군이 의아해하면서 지배인님 어디 갔다 오신 겁니까? 라고 내게 물었다. 옥상에서 운동하다가 깜빡 잠들었지 뭐야. 이렇게 둘러대고는 나는 한강에 놀러 갔다 올게 라고 말하고 내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아마 새벽 2시 전후쯤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도림천 자전거길을 이용해서 안양천을 거쳐서 한강 남단 가양대교 조금 못 가서 나는 자전거를 멈추고 주변을 살핀 다음 가방에서 놈의 머리통을 꺼내서 한강으로 힘껏 내던지고 짜장 모텔로 돌아왔다. 그런 후 101호 나의 숙소에서 잠을 청했다. 2019년 8월 11일 일요일 오전 11시 나는 근무를 서기 위해서 카운터로 나가서 남땡땡 군을 퇴근시켰다. 그리고 오늘 안으로 나머지 사체들을 처리해서 301호를 깨끗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그럴 거면 오늘 밤 나를 대신해서 얼마간 카운터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퇴근했던 남땡땡 군을 다시 부르기에는 행여 의심을 살까 해서 어렵게 됐다. 이에 한 달 전쯤에 가게를 그만뒀던 박땡땡 군이란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러니까 7시간 동안 카운터 알바를 제안했다. 밤 11시 박땡땡 군이 도착을 했고 나는 그에게 형 물건들이 301호에 몇 개 있는데 그거 오늘 원룸으로 빨리 옮겨야 돼가지고 너 좀 불렀어 라고 둘러대고는 박땡땡 군과 교대했다. 그런 후 나는 큰 가방을 메고 301호로 가서 몸통 시신을 배낭에 넣고 내려와 헬멧을 쓴 후 전기 자전거를 타고 먼저 번에 놈의 머리를 내던졌던 장소로 다시 가서 몸통 시신을 겨우 한강에다 유기했다. 참고로 몸통이 가장 무겁다. 몸통이 약 40kg 정도로 느껴졌고 그 다음은 다리 하나가 무겁다. 그 다음은 머리통이 약 9kg 정도로 느껴졌고 한쪽 팔이 가장 가벼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장 무거웠던 몸통 시신이 한강 물속으로 가라앉을 줄 알았다. 그러나 한강에 밀어 넣은 순간 풍덩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거의 곧바로 몸통 시신이 떠오르게 됐다. 아뿔싸. 그러나 현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여유가 내게 없었다. 무시하고 얼른 짜장 모텔로 되돌아와서 이번에는 기타 가방에 다리 한 짝을 넣고 같은 방법, 같은 장소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다리 한 짝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카운터 뒤편 숙소로 들어와서 잠시 쉬었다. 이제 팔만 처리하면 됐다. 팔은 가장 가벼웠기 때문에 양팔을 모두 한 봉지에 담아서는 역시 같은 방법, 같은 장소로 유기했다. 이로써 놈의 사체를 모두 한강에 갖다 버리는 데 성공했다. 돌아와서 301호를 청소, 정리하고는 박땡땡 군을 퇴근시키고 내가 카운터에 앉아서 5시간가량 업무를 보다가
2019년 8월 12일 오전 11시 남땡땡군과 근무 교대를 한 후 카운터 뒤편 나의 숙소로 들어가서 잠을 잤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서 인터넷에 접속해보니 마곡철교 남단에서 몸통 시신 발견이라고 하는 뉴스가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회자되고 있었다. 나는 내가 범인인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을 키워드로 검색하면서 뉴스들을 주시했다. 8월 13일 오전 11시 출근해서 남땡땡군과 근무 교대를 한 후 카운터에 앉아서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상황을 지켜봤다. 범인은 조선족일 것이다. 흉악범이 착한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죽였다. 범인은 2명 이상의 중국 조폭들일 것이다. 칼을 잘 쓰는 전문가의 소행일 것이다. 몸통을 가라앉히려는 노력을 했는데 떠오른 것이다. 등등등. 이런 온갖 추측성 뉴스와 댓글들이 눈에 띄게 됐다. 나는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생각했다. 몸통 시신이 발견된 순간부터 완전 범죄는 실패이기 때문에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잡히기 전에 자수를 해서 내 스스로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게 나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무엇보다 죽은 놈이 양아치란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 종일 생각과 고심을 한 끝에 자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자수를 할 수는 없었다. 일단 오늘은 나의 근무 날이었고 내가 지금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지게 되면 짜장 모텔이 문제가 생긴다. 남땡땡군은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었고 숙박업 경력이 1년 정도뿐이었기 때문에 모텔의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나는 남땡땡군에게 내가 없어도 짜장 모텔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그가 일하는 데 막힘이 없도록 인수인계할 시간이 필요했다. 2019년 8월 14일 오전 11시 남땡땡군이 출근했다. 야, 한강에서 몸통 시신 발견됐대. 뉴스 봤냐? 아, 그래요? 제가 뉴스를 잘 안 봐서요.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눈 후 나는 퇴근해서 내 방 101호 숙소로 들어가서 잠들었던 것 같다. 그러다 오후쯤 깨어나서 신림동에 있는 나의 원룸으로 가서 짜장 모텔 1일 매출 장부를 200장 정도 프린팅해서 준비했는데 이는 내가 사라지고 난 후 얼마 동안 쓰여질 여분의 장부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짜장 모텔의 지배인으로서 요금표, 장부, 안내표 같은 것을 직접 만들어 관리했기 때문에 신림동의 원룸은 일종의 내 개인 사무실이었고 프린터와 코팅기까지 있던 내 전용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가서 개인 정비만 하고 나왔던 일종의 창고였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곳이 털리면서 PC 하드디스크에 있던 각종 야동과 야한 사진들, 시체 사진 등과 같은 고어 짤들이 발견되면서 나의 원심 재판에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쳤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 사생활이 본의 아니게 드러나면서 내가 불리하게 작용된 것이었다. 이 글을 통해서 변명을 하자면 그런 것들은 십수년에 걸쳐서 골동품 모으듯이 수집, 보관만 하고 있던 것들이었다. 그저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을 희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비밀 폴더에 잠금 장치까지 해가면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던 것이고 절대 어디에 유포시키거나 인터넷에 업로드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하필 본 사건을 계기로 이런 것들이 들통나면서 나의 폭력적인 성향을 뒷받침하는 재판 자료로 쓰이게 된 것이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나의 불찰이다. 아무튼 나는 그렇게 신림동에서 얼마간 머물면서 볼일을 본 후 저녁 무렵 짜장 모텔로 돌아와서
남땡땡군에게 모텔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알려주었다. 나는 남땡땡군을 모텔 내 여기저기로 데리고 다니면서 시설 점검, 보수 방법 등에 대해서 일러주고는 일할 사람이 갑자기 필요할 때 구인하는 방법, 그리고 돌발 상황 발생 시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일러주었다. 2019년 8월 15일 오전 11시 내가 다시 출근을 하게 됐고 남땡땡군은 퇴근을 했다. 출근하자마자 카운터 쪽 CCTV를 한 차례 더 포맷했다. 내가 이놈을 쳐 죽인 그 시점에 CCTV를 포맷했고 이후 자수하기 전에 체포될까봐 염려해서 한 번 더 포맷했던 것이었다. 2019년 8월 16일 오전 11시 남땡땡군이 출근을 했고 나는 퇴근해서 101호의 숙소에서 쉬고 있었다. 이쯤에 놈의 머리통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한 것 같다. 한숨 자고 있던 늦은 오후 누군가가 노크를 했다. 고양경찰서 형사 2명이 나를 찾아왔던 것이었다. 그들은 내게 죽은 포주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놈의 행방을 물었다. 나는 자수를 계획했기 때문에 여기서 체포될 수는 없었다. 모른다고 잡아떼고는 그들을 돌려보냈다. 잠시 후 화성경찰서의 형사들도 찾아왔다. 그들 역시도 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행방을 물었고 역시 모른다고 하자 그들도 돌아갔다. 이때쯤 뉴스에서 놈의 오른팔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렸던 것 같다. 후에 들은 얘기지만 고양경찰서가 사건 담당 관할로 찾아왔던 것이고 화성경찰서는 놈의 유족들이 실종 신고를 해서 실종자 찾기로 온 것이었다. 그리고 놈의 신원도 DNA 대조 작업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라고 들었다. 정확한 것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DNA 대조 작업으로 놈의 신원을 파악했을 것 같다. 사체 훼손 당시에 내가 놈의 엄지손가락 지문 부위를 칼로 도려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나는 시간이 없었다. 어서 자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야, 나 지금 일 그만두는 거니까 내일 나 기다리지 말고 새 사람 구했어. 형님 어디 가십니까? 곧 알게 될 거야. 이제부터 네가 지배인이다. 이와 같이 남땡땡군과 대화를 나눈 후 나는 짜장 모텔을 떠나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택시를 잡아 탔다. 당시의 시간이 아마도 2019년 8월 16일 밤 10시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한참 후 서울경찰청 앞에 도착한 나는 초병에게 자수하러 왔다고 말한 후에 서울경찰청 안내실로 들어갔다. 저기 제가 자수하러 왔거든요. 강력계로 절 좀 안내해 주십시오. 여기는 그런 거 처리해 드릴 수가 없고요. 경찰서로 가보시겠어요? 가까운 경찰서가 어딘데요? 종로경찰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서울경찰청 안내실 직원에게 퇴짜를 맞은 나는 다시 택시를 타고 종로경찰서로 향했다. 자수 의사를 밝히자 곧 강력계로 안내가 되었다. 나는 강력계 형사에게 내가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이니 어서 나를 구속시켜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형사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이에 죽은 포주놈의 인적사항 이땡땡 860928 이걸 말하자 종로경찰서 강력계 형사는 그제야 나를 긴급 체포했다. 잠시 후 고양경찰서 형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고 그들과 함께 2019년 8월 17일 새벽 1시쯤 고양경찰서에 도착해서 곧바로 심야 조사를 받고는 유치장에 감금되게 됐다. 그러다가 오전 9시 무렵인가 다시 고양경찰서 형사들과 함께 짜장 모텔로 가서 현장 검증을 했다.
과학수사대와 형사들은 내가 알려주는 대로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 범행 도구들도 내가 직접 다 찾아뒀다. 8월 19일 월요일에는 2차 조사를 받고 8월 20일 화요일엔 심리검사까지 받았다. 8월 21일 나의 신상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었다.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11월 5일 화요일 의정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 후 우연히도 검찰과 내가 동시에 11월 10일 같은 날에 항소를 해서 현재 서울구치소에 와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글은 2019년 12월 4일에서 5일에 걸쳐 작성되었다. 모든 내용에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묘사가 생략된 곳이 많으며 사건의 진실에는 큰 영향이 없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생략했다. 그래서 이 긴 글을 짧게 정리해서 보자면 원고가 피고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고 다른 모텔로 가라고 권유하자 피고의 배를 때렸고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담배 연기를 피우고 얼굴을 향해 뿜어내며 끝내 돈도 안 내고 무전취식까지 하다가 화가 난 피고에게 둔기로 뒤통수를 맞고 사망한 사건이다. 이후 사건 은폐를 위해서 피고는 원고의 사체를 토막내서 한강에 유기했고 사체가 발견돼서 이슈가 되자 피고 장대호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자수했다. 이것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전말이다. 조금 더 짧게 요약하자면 양아치가 장대호에게 횡패를 부리다가 둔기에 맞아 사망한 사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참고로 나는 이놈을 조선족 포주 양아치라고 부르는 걸 좋아한다. 원심 국선 변호사로부터 원고가 귀화한 조선족이란 사실과 보도방 관련 업자라는 수사 기록 내용을 확인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예상했던 조선족 포주라는 추측이 팩트로 확인된 순간 나의 죄책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게다가 나를 위력으로 굴복시켜서 돈도 안 내고 무전취식까지 했으니 양아치라는 표현도 사전적 의미에 부합한다. 그러나 언론사들은 왜 죽였는가 보다는 어떻게 죽였는가만 집중 보도를 했고 내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만 부각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했다. 가령 어떤 언론사는 내가 지난 원심 심리공판 최후 발언에서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면서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나는 원심 최후 발언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착한 사람을 죽인 거라면 반성해야겠지만 본 사건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만 말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사와 검찰의 항소 이유서를 보면은 마치 내 스스로가 사형을 원하고 있다는 소설을 써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밑에는 이 장대호라고 하는 사람이 일문일답을 한 게 있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질문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누군가한테 받은 질문을 답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반성을 한다고 하는 게 유리하지 않았겠나? 라고 하는 질문에 답변. 일본이 미국령의 작은 섬 하나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미국은 일본의 본토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멸망시켰다. 그러나 아무도 미국을 전범 국가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일본이 먼저 미국에 공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본 사건의 경우도 죽은 원고가 먼저 내게 공격을 가했다. 따라서 사과의 순서도 죽은 원고가 먼저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내가 반성을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죄의 무게를 따지자면 내 잘못이 크다. 내가 중죄인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과하고 반성을 하는 것은 선후의 문제다. 나는 아직 원고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진술 외에 죽은 원고가 행패를 부린 양아치였다는 증거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나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진술을 뒤집는 새로운 살해 동기가 수사기관의 노력에 의해서 밝혀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주장하는 살해 동기 이외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게다가 그런 식이라면 내가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검찰 측의 공소 내용과 원심 판결문의 내용도 삭제가 되어야 한다. 나의 진술 이외에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살인을 한 것인지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진술을 토대로 이뤄진 증거 외에 내가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은닉을 행하던 장면이 기록된 CCTV라던가 그를 목격한 증인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공소장 내용 대부분이 나의 진술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부분의 진술만 신뢰하고 사실로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더욱이 나는 원고를 더 나쁘게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있었던 일을 그대로만 진술했다. 죽은 원고는 그의 주먹으로 내 복부를 노크하듯이 4차례 정도 가격했고 내 얼굴에다가 담배 연기를 한 차례 내뿜었을 뿐이다. 이에 앙심을 품은 내가 보복한 것이며 나의 행위는 원고가 내게 저지른 잘못에 비할 때 크게 지나친 것이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아준 것뿐이다. 이처럼 내가 주장하는 살해 동기를 부정한다면 부정하는 쪽에서 다른 동기를 증명하면 될 일이다. 다음 3번째 질문. 사형을 바라고 있나?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니다. 다만 사형을 면할 절대 조건이 반성과 뉘우치는 태도라면 나는 기꺼이 사형을 받겠다. 그 밑에 다음 질문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건의 모든 내용이 특정인에 의한 편향된 편집 없이 세상에 공개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모든 내용이 기자들의 가공을 거치지 않고 모든 이가 읽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검찰의 항소 이유서를 보면은 내가 온 국민이 경악할 정도로 이 사회에 무리를 끼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이 사회와 국민 여러분들께 그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았다. 온 국민이 경악할 정도로 이 사회에 피해를 끼친 사람은 내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이다. 그리고 IMF 사태를 몰고 왔던 당시의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수하들이 국민 여러분께 피해를 준 흉악범들이다. 나는 한 개인에게 보복살인을 저지른 그냥 머리가 나쁜 범죄자일 뿐이다. 여러분들은 부디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9년 12월 서울구치소 3507 장대호 올림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도 다른 이야기가 조금 더 있는데 그것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사실들. 사망한 원고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다. 또한 불법 안마 시술소 운영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반면 나 장대호는 40평생을 살아오면서 폭력 전과가 단 한 건도 없으며 벌금 50만 원이 전부이다. 그러나 양아치 폭력배의 주먹질을 참아줄 만큼 착하거나 아량이 넓은 사람은 아니었다. 죽은 원고는 재수가 없게도 그 마지막에 장대호를 만나서 지 성질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최후를 맞이했다. 다음 후회 첫 번째. 나만 가두리에 쳐넣고 모텔 종업원이 손님을 토막살인했다고만 떠들면서 사형으로 여론몰이를 할 줄 알았으면 자수하지 말 걸 그랬다. 내게는 자수하기 전까지 4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에 증거인멸을 했다면 상황은 어땠을까? 그 후 도망치거나 체포되더라도 자백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다면
증거, 증인, 진술의 3요소가 구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초범인 나는 순진하게도 마치 내가 수사관인 양 증거와 진술을 모두 제공했고 그 보답으로 신상 공개와 사형 구형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의 경우를 기억하면서 나와 같은 멍청한 짓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밑에 후회 2번째. 죽은 원고는 약한 강도로 내 배를 4회 정도 가격했을 뿐이었고 담배 연기를 한 차례 내 얼굴에 대고 내뿜었을 뿐인데 나는 그의 목숨을 빼앗아 버렸다. 보복을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계산하면서 했어야 됐다. 죽이진 말고 침착하게 두 눈을 공격해서 맹인으로 만들거나 아킬레스건을 절단해서 안진뱅이로 만들 걸 그랬다. 그런데 감정이 앞서서 모든 것을 망쳤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의 경우를 기억하면서 살인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 그 밑에 마지막 후기가 있습니다. 나는 2019년 12월 중 이 회고록을 외부로 유출시키려고 하다가 서울구치소에 적발되면서 금치 22일이라는 징벌 처분을 받고 회고록은 압수당했다. 그 후 다시 회고록을 작성 중이며 훗날 여러분들이 28페이지 분량의 내 회고록 전문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한 것이다. 유출 시기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이다. 보내는 사람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3507 장대호입니다. 여기까지가 옥중에서 자신의 범행을 다 적어 놓은 그 회고록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적 제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이제 사법부가 있는 거고 법을 집행해주는 기관들이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엄벌을 내리려고 경찰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처음 뭔가 폭행을 당하거나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을 바로 저질러 버려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죄의 무게를 그냥 저울로만 달자면 얼마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느낀 모멸감이나 그 당시에 느꼈던 분노 이런 것들은 그거보다 훨씬 심했을 테니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라고 이제 하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자체를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는 대충 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우연하게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자세하게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중부의 수염 이 멘트만 기억하고 있고요. 저렇게 회고록이 28페이지 정도로 있는 거는 몰랐어요. 되게 좀 더 와닿았던 거는 사실 제가 괴담을 한 1년 정도 읽었잖아요. 이런 유사한 글들을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대부분 다 상상이거나 그 당시를 최대한 유추해서 쓴 것일 뿐인데 이건 실제로 자기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회고하면서 쓴 내용이니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이 사람이 압박감을 느꼈을지라든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런 게 아니 어쩔 수 없이 공감이 되긴 돼. 왜 그렇게 했는지. 근데 이제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범죄 사실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아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더 으스스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